다주택자에 집중된 규제 완화. 하지만 1주택자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장특공 대출 규제 풀어달라라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됐고 6월 21일 날 상생임대를 중심으로 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책이 나왔고 7월 21일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정말 뭐 한 달에 하나씩 나왔네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양도세하고 종부세 중심인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1주택자이십니다. 그 1주택자 분들이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대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제가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자,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8월 1일자입니다. 라이브 하기 전날에 나온 기사네요. 조우님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고요. 제목을 한번 보자면은 다주택자에 집중된 규제 완화에 장특공 대출을 풀어달라. 1주택자들 볼멘 소리인데 이게 이제 서머리죠. 한번 볼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서 종부세 개편까지 다주택자 혜택 중심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장특공 거주기간 요건 관련 논의는 없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 규제 완화해야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 내용만 보시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한 두 문단 정도만 설명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1990년대부터 보유해왔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골몰을 앓고 있다. 30년 넘게 보유한 만큼 차익이 상당한데 2019년부터 거주요건이 추가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돼서다. A씨는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특유와는 관련이 없는데 혜택을 줄인 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네 줄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양도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자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전세로 거주 중인 30대 전문직 B씨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 거죠. 임차로 있는 것보다도. 자, 그러고 싶은데 실거래가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막혀 있어서다. 자, B씨는 소득이 높은 편이라서 아까 보시면 전문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는데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 마련하기 쉽지 않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기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대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출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세금도 뭐 많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출은 제가 더 모르거든요.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걸 떠나서 실거래가 15억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끔 보면은 무슨 딴 나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 강남 같은 데서 막 몇십억 하는 거, 한남동 그런 데서 막 몇십억 하는 주택을 누가 샀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전액 자기 현금 가지고 사거나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사는 경우 외에는 뭐 없어요. 대출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전문직 B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소득 능력이 충분하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인 DSR 같은 경우에도 괜찮지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에 쓴 책이 한 권인데, 부동산 기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책이 있거든요. 원해놓은 부서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대출 규제하지 말고, 지금 투기지역, 투기 가지고 특히 대출 묶여 있잖아요. 주택수에 따라서 대출을 좀 풀자. 예를 들어서 0에서 1로 가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이 충분하다는 전제가 있다면 굳이 그걸 대출을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주장을 했었죠. 물론 뭐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묻혔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소득 상환 능력이 되고 은행에서도 이미 그거 다 시스템에서 돌려보고 그러고 있는데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무조건 막는지, 게다가 왜 15억인지, 뭐 14억도 있고 16억도 있고 20억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소송까지 들어가 있죠. 위헌 여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2019년인가 2018년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의 그 모친이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대구에 사신 분이셨는데, 자기가 대출 받으러 갔는데, 은행 가는데, 뭐 이런저런 요런 비슷한 케이스여 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내 담보 가지고 돈을 빌리겠다는데 왜 대출이 안 나오냐. 되게 황당해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 중이겠지만, 뭐 이게 일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좀 확실히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특히 성인이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 갖고 있는 대출 시스템, 승인 여부에 대한 시스템만 잘 통과한다면 자기가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왜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출은 요 정도만 하고요. 제가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죠. 장기부 특별공제. 자, 한번 사례를 잘 생각해 보세요. 60대 남성 A씨가 있는데 1990년부터 거의 한 30년 정도 가지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가 있는데, 양도 차익이 꽤 크겠죠. 무려 30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팔면 장기부 특별공제 혜택을 거의 절반밖에 못 받는데요.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1주택자, 즉 비과세 대상인데 왜 혜택을 줄인 거냐? 불합리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고가주택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1, 표 2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케이스에 있는지. 자, 1세대 1주택, 내가 주택수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이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일 거잖아요.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으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고, 취득 당시 조정이었으면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되고. 자, 어찌됐든 간에 1주택 비과세를 내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들어가요. 이제 이거는 어떤 정책 목적상 워낙 고가주택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라 라는 그런 정책 목적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이제 바뀐 거죠, 최근에. 자, 그리고 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원래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비과세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게 일명 표 2, 그러니까 표 1이 있고 표 2가 있는데, 그 표 2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요게 10년 보유만 하면 최대 80%까지가 됐어요. 80%까지. 그러니까 1년에 8%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 60대 남성 A씨는 1990년대부터 보유해가지고 거의 30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 당시 이제 비조정이어가지고 비과세가 됐겠죠. 그리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80% 장투공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여기 혜택을 절반밖에 못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도가 어떻게 되죠? 2022년이죠. 이게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020년 양도분부터는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을 거주해야 80% 장투공 받을 수 있고, 이게 2021년이 되면 보유 거주를 나눠가지고 각각 40, 40으로 나눠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죠. 자, 취득 당시에 비조정이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은 80% 장투공을 받는데 거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거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속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다. 정답은 거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주 요건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면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여기 말씀드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즉 표 2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는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거주해요. 무조건 거주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추정하건대 거주를 지금 못한 거예요. 2년 거주를. 자,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면은 표 1이 있고 표 2가 있어요. 표 1은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외에 나머지 전부 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일반과세 가능한, 2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일반과세인데 3년 이상 된 거,
뭐 토지, 상가 그런 거 다 들어갑니다. 자, 보유 40%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아, 그러면 거주 안 했으니까 보유 4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보유 40도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속이 타고 화가 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60대 남성 A씨하고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잘 봐요. 표 1하고 표 2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표 1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면은 표 2를 적용을 해요. 만약에 표 2가 적용이 안 되면 표 1로 갑니다. 일단 요걸 머릿속에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표 1은 뭐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거 좀 해칭을 해줘야지 다른 자산을 팔고 세금 내더라도 뭔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1년에 3%씩 10년이면은 30%를 해줬어요. 보유만 하면. 그런데 이걸 2019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1년에 2%씩으로 내려서 30% 장특공 받으려면 15년을 내가 있어야 돼요. 15년.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5년 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10년만 있으면 장특공 30% 받을 수 있었는데 저 30% 받으려면 이제 15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특공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급등 급락 그런 걸 떠나서 물가 상승률만큼으로는 세금도 보존을, 화폐 가치를 보존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이걸 좀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 많이 올라 안 올라요?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뭘 근거로 연 3%를 2%로 낮췄는지, 뭐 저금리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또 바꿔줘야 되는데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혼자 막 흥분했어요. 이거 2018년도에 법 개정된 거 보고 이거 왜 바꾸냐고.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크게 돌아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이제 내가 1세 1주택자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60대 남성 A씨라고 해보세요. 30년 전에 강남에 있는 집을 그냥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값이 오르고 사정이 있어서 2년 거주를 못 채웠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2019년까지 팔면 비과세도 받으면서 비과세 12억 초과분, 저 때는 이제 물론 9억이었지만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도 80% 장특공 받을 수 있었어요. 80% 장특공. 보유만 해도. 그런데 2020년 이후에 팔면요.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해야지 이 표 2가 적용이 돼요. 표 2가. 그러면은 다시요.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으니까 거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과세 받을 때는 안 해도 되죠. 근데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주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장특공 표 2를 위한 거주랑 비과세를 위한 거주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럼 이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2년 거주를 못한 상태에서 팔아버리면은요, 2019년에 팔면은 그래도 80% 받을 수 있었어. 10년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2020년이 되면 2년 거주 못했으니까 표 2 적용을 못 받고 어디로 가요? 표 1로 가요. 그럼 표 1로 가면은 에이씨, 그래도 내가 10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10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30%는 받을 수 있겠지. 30 가능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법 개정해버렸잖아요. 30도 안 되고 20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 뺨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졌죠. 흥분했죠. 흥분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 그럼 이제 현재 버전으로 가죠. 2021년 이후 버전으로 가죠. 2021년으로 가면 보유 거주를 각각 40, 4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2020년으로 하면은 내가 오래 보유했어. 10년 보유했어. 그런데 그 중에 2년만 내가 거주를 채웠으면은 80%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1년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보유 10년 하면서 거주도 10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야 40하고 40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게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이걸 이제 질문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60대 남성 A씨예요. 1990년부터 보유를 했어요. 2년 거주 안 했다고 합시다. 10년만 보유했다고 합시다. 지금 이 사람 장특공 몇 %예요? 지금 몇몇 분들이 40%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게 틀렸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요. 2년 거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표 2 자체를 적용 못 받아요. 원넘리 틀렸다니까. 미안한데 2년 거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표 2 적용이 안 되고 표 1로 가버려요. 표 1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로 되죠. 2% 되니까 10년이니까 20%죠. 여기서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2년 거주를 붙여서 표 2가 아니라 표 2를 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30%라도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20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지. 이게 두 번 죽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뭐 없어요. 뭐 국회 통과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 장특권 거주기간 요건 관련해서 논의 없다. 논의 없다. 근데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실 거고요. 소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장기부여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과 고가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있는 기사 저 4줄 5줄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분들은 특히 이제 오래전에 취득하신 분들 중에 이제 거주를 못 채우셨다면은 좀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채우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제 막 들어가요. 거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2년 거주했다. 그러면 그 다음 퀴즈 냅니다. 2년 거주했다. 내가 도저히 10년까지는 못하겠고 2년만 채우겠다. 그럼 몇 퍼센트 받을까요? 이제 2년 거주하면 표 1이 아니라 표 2를 받을 수 있죠.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럼 표 2 가서 2년 거주니까 8%, 그리고 10년 보유했으니까 40%. 그래서 48% 적용되겠죠. 물론 80%보다는 적지만 48%라도 받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80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년 거주해야 돼요. 근데 10년 거주하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거기 있는 임차인들도 다른 데 어디로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시던 상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잠실 주공 5단지를 갖고 계시는데 2015년에 취득을 했어요. 이거 하나 사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잘 보세요. 잠실 주공 5단지를 15년에 매수했습니다. 비조정 상태죠. 지금 현재 2022년 보유 중입니다. 자, 비과세 돼요, 안 돼요? 1주택으로만 한다면.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자예요. 2015년에 매수했고 당시 비조정이었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어요. 2년 이상 보유했어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되죠. 비과세 가능하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30평 기준으로 잠실 주공 5단지 얼마예요? 대략 30억 정도 하거든요, 지금. 그럼 비과세는 되는데 12억 초과분. 이때 장특공 몇 프로 들어가요? 이때 장특공 몇 프로 들어가요? 아니, 왜 또 헷갈리세요? 무슨 비과세가 안 된다 그래 또. 취득 당시 비조정이니까 비과세는 되죠. 비과세는 되죠. 그런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 몇 프로 들어가겠어요? 표 2가 돼요, 안 돼요? 표 2가 안 돼요. 그냥 표 1로 가는 거예요, 표 1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 22년이니까 6, 7, 8, 9, 10, 11, 12. 7년에서 8년이네? 그럼 14% 되는 거예요, 14%.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2년 거주하시죠. 2년 거주하시죠. 그래서 2년 거주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8% 붙고 28% 붙으니까 36% 붙은 거죠. 36%. 그런데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 박 과장. 제가 그때 과장이었으니까. 박 과장, 내가 2년 거주할게.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 살지 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전화 와요. 야, 박 과장, 그런데 내가 왜 거주해야 되지? 나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는데? 아, 원장님, 그거는 비과세 판단할 때 조정 비조정이고요. 지금 원장님은 표 2 장특공 받아야 되니까 거주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일주일 또 지났습니다. 또 전화 와요. 야, 근데 내가 왜 거주해야 되냐? 비조정이었는데?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10번 통화한 것 같습니다. 10번. 지금은 옆에 이웃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 살고 계세요. 인테리어 그때 한 3,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받으시려고. 물론 이제 팔 계획은 없으세요. 자녀한테 증여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게 재건축 완성되려면 한 뭐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되면 이쪽 대장이 되는 거니까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가끔 이렇게 동네 만나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부동산 잘 하시고요. 투자도 잘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금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목적상 일정 부분 좀 규제도 하고 너무 시장이 안 좋으면 좀 완화도 하고 이렇게 좀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통적으로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예측 가능성이 있고 높고 좀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가 내가 세금을 안 내려는 것도 아니고 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과세당국 세무공무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다 나중에 잘못하면 가산세 내야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다주택자들은 훨씬 더 지금 어렵고 복잡한데 세금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좀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규제책, 뭐 완화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잘 전달 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